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2주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잠재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지진으로 1,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거의 2,000채의 주택이 파괴된 걸로 보인다고 전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고 15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방도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맛있는 상상 해봐요. 오븐 후라이드 치킨, 바질 페스토,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 파마산 치즈까지 올리면 상상 그 이상의 맛. 바질 페스타, 브라닭 치킨. 장구! 야 놀자 해! 호동 뭐해? 야 테마파크! 서핑 좀 해! 아 해! 야 놀자 해! 야 놀자! 해! 이럴 땐 얼음 한 잔. 얼음 나이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니까. 특허 받은 얼음이니까. 얼음 정수기는 정보 나이스! 얼음 나이스.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푹푹 찌는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엔 오늘도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일근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났죠? 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사망자 수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소비자 물가가 무려 9.1% 올라 4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에선 어떤 소식 다루게 될까요? 네, 이 패패패패패패 무승부 패패패패 프로야구 한화의 최근 11경기 성적입니다. 무승부를 포함해 10연패를 채웠는데요. 프로야구 최초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약체로 꼽히는 산미 슈퍼스타즈와 쌍방울 레이더스도 하지 않았던 불명의 기록입니다. 2년 전 역대 최다 18연패 타이 기록을 세운 한화는 10연패 이상 기록을 가장 많이 가진 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스포츠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그제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 실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2주 뒤인 다음 달 7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소명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신 윤리위는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지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단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네,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성접대 의혹 제보자를 직접 찾아갔던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이유인데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에. 대표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회의 전부터 공개 설전을 벌이던 윤리위 측과 이 대표는 이날도 회의록 작성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수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리위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과 당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측근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거취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간 유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미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잡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인상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느냐에 달렸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The American economy is very strong and well positioned to handle tighter monetary policy. 경기 침체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파월은 그동안 긴축이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박해왔는데 가파른 돈줄 조이기로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파월의 발언을 두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미국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0.16%, S&P 500 0.13%, 나스닥 0.15% 각각 떨어졌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책임론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휘발유 값이 올랐다며 유가 상승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책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폐기를 넘어 원전 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를 찾았습니다. 원전 협력 업체들과 만나 원전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협력업체들에게 1조 이상의 일감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원전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의 매출과 수출 규모가 크게 줄었고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번복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의 거취 문제 등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사안이 이어진 상황. 여기에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지우기까지 더해지면서 신구 권력이 대립하는 전선이 정책 분야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한국전력을 사실상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고 경영도 방만하게 했다고 꼬집으며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한전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의 포문을 연 사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였습니다.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전과 9개 자회사의 임원 이상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발 더 나아가 한전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다며 한전을 사실상 개혁 대상 1호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5년 동안 없앤 것도 아닌데 탈원전을 한다고 하며 원전 운영을 최대한 지연시켰다면서 적절한 비용을 가진 전력을 공급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데 대해서도 한전이 사실상 망가졌다면서 민간 기업 같으면 도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월급 반납하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채용 규모를 65% 늘린 것도 문제 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건데 이렇게 오른 인건비도 요금 인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 겁니다. 직원들은 전기요금이 오른 걸 한전 탓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전하도록 그동안에 요금 통제한 것도 다 기재부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일로 떠넘기는 거죠. 이 적자에 대한 책임을 일부 얼마 되지도 않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다 통제받아서 쓴 예산을 가지고 뭐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는 등 이렇게 몰아버리면 공공기관을 개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틀 전 독일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으로 입국하자마자 의심 증상을 신고해 곧바로 격리병상에 옮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코로나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 30대 A씨는 독일에서 귀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과 인후통, 수포가 올라오는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공항에서 질병청에 신고했고 곧바로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됐습니다. 금일 발열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해열제 처방이라든가 이런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입국하기 사흘 전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던 A씨는 독일에서 의심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A씨와 함께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에 대한 관찰에도 들어갑니다. 특히 A씨 양 옆과 앞뒤, 대각선으로 앉았던 승객은 중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하루에 한두 번 증상을 확인합니다.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코로나처럼 호흡기로 옮기는 감염병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떤 위험에 노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이라든가 관리의 수준은 재조정될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밖에 승객들은 잠복기 21일 동안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A씨와 같은 날 부산에서 의심 환자로 신고됐던 외국인 B씨는 2차례 검사 결과 수두로 밝혀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아닌 게 확실해진 만큼 격리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상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일단 미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1%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점이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지속되면서 매물 소화 속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결국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시장은 합리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시스템적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 심리를 좀 완화시켰고요. 경기의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면서 우려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최근 데이터를 감안 2분기는 여전히 확장세를 보일 것이며 당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특별히 높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란의 6월 원유 수출이 지난 5월에 하루 46만 배럴보다도 급증한 96만 배럴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결국은 국제유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의 하락은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공급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 국제유가가 공급 측 이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 또한 전국 평균 5달러를 하회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보다는 공급 증가가 영향을 줬군요. 어제 또 한국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가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미증시의 특징처럼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고요.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년 평균인 9.6배인 반면에 현재는 8배 미만으로 크게 하락을 해 있고요. PBR도 0.9배를 하위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은 과도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승 요인이 크지는 않지만 결국은 실적에 기반한 종목과 배당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견고할 수가 있어서 한국 증시는 보합 출발 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아프간 지진 지금 피해가 막심한 것 같아요. 네, 진원의 깊이가 얕았고 가옥 구조가 약해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 주인데요. 예, 진앙은 바로 옆 호스트주 호스트시에서 남서쪽으로 37km 떨어진 곳입니다. 파크티카 주에서만 1,000명 넘게 사망하고 1,500명이 다쳤는데요. 파크티카주 탈레반 정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고 또 파고 있다는 말로 현지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재난관리부 부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پورنا په اساس چې دا ابتدایي معلومات دي له بده مرغه په پکتیکا ګیان نکا برمله زوړوکي ولسوالیو کې د خوست په سپیرې ولسوالۍ کې د ننګرهار په الچین ولسوالۍ کې د تیرې شپې د زلزلې له امله 라미즈 알라크바로브 유엔 인도주의 아프간 상주 조정관은 거의 2,000채의 주택이 파괴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알라크바로브 조정관은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가족 규모가
최소 7명에서 8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규모 5.9가 강진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피해가 더 커진 건 진원 깊이가 10km밖에 안 될 정도로 얕고 현지 가옥들이 대부분 흙벽돌로 얼기설기 지어진 탓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 기자는 BBC 뉴스에 거리마다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현지의 끔찍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탈레반 당국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고 차량 등을 이용해 시신을 운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총리 대행은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해 10억 아프가니,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을 책정했고 유엔과 유럽연합, 인근 파키스탄과 터키도 수색과 인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좀 전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4월에 이어 5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또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0%였는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1% 올랐습니다. 1982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는 영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주요 7개국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재무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re also using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and we have the determination to combat rising prices, reduce inflation, and rebuild a stronger economy. 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이란에서는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절도를 한 사람에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 4개를 절단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손가락 절단형을 받게 된 8명에 대한 집행을 철회하라고 이란 사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란 당국이 손가락 절단형과 채찍질, 돌팔매질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신체적 처벌도 폐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 국가에서 조금은 끔찍한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앤월드의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어 왼손 경례로 유명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이 지난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다음 달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고인이 생전에 공을 들인 추모의 벽이 완공됩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미 육군 대령. 그는 생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과 카투사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추모의 벽 완공을 보지 못한 웨버 대령 대신 부인과 며느리, 손녀 등 유족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He understood how little the rest of the country and the world remembered of the Korean War. And he just wanted to see it memorialized on our National Mall and make sure that everyone remembers that freedom is not free. 웨버 대령은 1951년 강원도 원주 전투에서 중공군과 혈투를 벌이다 수류탄에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도 30년 가까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해 진정한 전쟁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He was badly hurt, but he never regretted. No, he never regretted it. He always thought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추모의 벽은 공원 외곽을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이름이 적힌 대리석벽 100개를 세우는 방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뿐만 아니라 카투사 7,174명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숨진 전우이기에 나란히 이름을 새긴 겁니다. 추모의 벽은 다음 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웨버 대령은 오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이지만 공수처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발한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3명입니다. 이들이 국방부와 해경에 이 씨의 월북 관련 지침을 내렸는지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발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사건을 공공수사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사건을 넘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 아닌 데다 유족 측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하게 요청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검찰 수사는 현 정부가 2년 전 발표를 뒤집고 당시 월북이라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린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해경과 국방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등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 보고 등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이 풀리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가정집에서 2m가 넘는 초대형 어항이 터졌습니다. 물이 집안 곳곳으로 쏟아졌고 재산 피해가 수천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런데 사고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말이 엇갈립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말이 돼? 거실과 복도, 부엌까지 물이 흥건합니다. 가는 곳마다 부서진 강화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물을 빨리 빼는 게 최우선이에요. 곳곳엔 물고기들이 헐떡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정모 씨의 아파트 거실에 있던 2m 40cm짜리 수조 강화유리가 터진 겁니다. 당시 상황은 통화 중이던 정 씨 가족 휴대전화에 담겼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유익이야. 저기 막 구름산. 왜 그래? 여보. 800리터 물과 함께 안에 있던 물고기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오며 집단 폐사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큰 애들은 다 죽었어요. 빠짐없이 죽었고요. 한 140마리 길렀는데 그중에 한 20마리 정도밖에 못 산 것 같아요. 강화유리 조각들이 거실 바닥과 걸레바지에 박힐 정도여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는 아랫집과 그 아랫집까지 미쳤습니다. 공사비 견적을 뽑아보니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해당 수는 지난 2020년 8월 500여만 원을 주고 설치했습니다. 정 씨는 아무 충격도 주지 않았는데 2년도 안 된 수조가 혼자 터졌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그런 유리폭탄을 제가 600만 원을 주고 산 거죠. 제조업체 측은 설치하고 8개월쯤 됐을 때 수조 무게 때문에 거실 바닥이 일부 가라앉는 현상이 있어 제조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조의 경우 수평이 유지되지 않으면 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 씨 측은 뒤쪽이 가라앉았는데 앞유리가 깨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과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여객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틀대며 멈춰서더니 이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데요.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도미니카 공화국 소속의 여객기입니다. 랜딩 기어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착륙 후 오른쪽 날개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대기 중이던 소방구조대가 곧바로 진압에 나섰고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은 비상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머지 승객은 모두 활주로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터미널로 안전하게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해마다 이맘때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인어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일단 다들 흥부자인 것 같죠? 개성 만점 의상의 경연장인 머메이드 퍼레이드가 열린 건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인기 행사로 1983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화창한 날씨 속에 참가자 수천 명이 남다른 꾸밈새를 자랑하며 빈티지 자동차와 행진했는데요. 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여름, 좀 더 활기차게 날 수 있도록 흥과 즐거움을 더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름을 나러 양떼들이 세목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하나같이 알파벳 Z가 새겨져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Z 표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상징인 만큼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장에 서 있는 Z 표식 형태의 조형물을 부순 러시아 청년들이 CCTV에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들은 반대로 전쟁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적 시각에서 침략의 상징적 기호가 돼버린 알파벳 Z. 러시아 안에서도 이 Z를 대하는 법은 천차만별인 듯 싶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대란을 우려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 40여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임대차법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나왔는데 요즘 국세청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한 번 쓴 세입자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사이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수억을 올려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겁고요. 예. 거기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일단 가장 핵심은 기존의 상생 임대인 제도를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요. 예. 집주인 같은 경우에 일단 한 번 신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죠. 그 세입자에게 5% 이내로 소위 말하는 전월세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기존에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1년을 실거주한 것으로 이제 해줬는데 이걸 2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2년 실거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1주택자에 한해서 2년을 실거주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팔았을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이 점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주택자 경우에도 다 팔고 1주택자가 됐을 때 그 2년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뭐 이 밖에도 월세세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려준다든가 전세에 대한 소득 공제 폭을 넓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갭 투자에 악용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투기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가하고 집값 차익만 해서 집을 한 채를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본인이 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임대인에게 5% 이내로 계속 세를 주게 된다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없이도 소위 말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한번 일단은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써야 되고 그 이후기 때문에 적어도 뭐 2년 이후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투자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2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 향방이 또 상당히 지금 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투기를 조장할 수 있겠다라고 가는 것은
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년 이후의 상황은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치가 8월 전세 대란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네. 임대차 3법의 근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현재 국토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하반기 임대차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분명히 이제 새롭게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나오고 이분들이 높은 전세 가격을 부담해 줘야 되겠다는 상황은 맞지만 과연 그 전세난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실은 당국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네. 정말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됐는데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수억씩 올려줘야 되는 세입자들이 막 이런 어떤 하소연이 나오게 될 경우에 아마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의 근간을 이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당국은 하반기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폐지가 아니라 좀 완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네. 이 정부의 기대대로 그동안 공급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좀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될까요? 저는 조금 좀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당초의 방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였었죠. 네네. 이번에 나온 이제 수정 방안들을 좀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습니다. 가령 그 분양가 상한제에 넣는 그 기본 계산에 뭐 주거비라든가 세입자 거주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켰고요. 특히 자재값을 연동을 해가지고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기본 건축비도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의 대전제가 시세 대비 80%라는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내용을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은 기존에 대비해서 뭐 최대한 4% 정도의 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은 과연 건설사들이 현재 같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네.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 막 공급에 나설 것인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양가가 최대 4% 올랐을 때 집을 사려는 사람들 또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말씀 일단은 부탁드려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완화됐으니까 막 공급에 나서야지 그 정도의 혜택은 아닌 거고요. 이건 공급 사이드입니다. 수요 사이드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분양가 상한제도 풀리고 뭐 집값도 어떻게 될까 뭐 소위 말하는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이런저런 규제가 풀리니까 사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 주식시장 앞에도 봤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상당히 올라 있는 집값에서 집을 또 막 사러 나선다? 수요 쪽에서도 큰 기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거래 급감, 거래 폭감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로 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부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를 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0%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코로나 이후 연장했던 대출 원리금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오면 내년부터 갚아야 할 빚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이 헝가리의 양극박 공장에 1,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양극박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이 공장은 연간 18,000톤 규모의 양극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롯데의 이번 투자로 양극박 생산 규모가 지금의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고 15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방도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폭우가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